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까? 네. 이 전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이런 패턴 계속 유지될 거예요. 집값이 반등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이거는 그럼 반등이 아닙니까? 명백하게 증거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시장이 우리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냥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 전에는 광순의 복덕방이 어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의 이름, 타이틀이었다면 네. 이제는 대표님의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네, 좋습니다. 근데 왜 복덕방이에요, 이름이? 그 전에 쓰셨던 뭐 리포트 이름이 리포트 제목이 광순의 복덕방이었고 네. 제가 지은 건데, 네. 복덕방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복이 네. 있고 덕이 있고. 그걸 나누는 방이었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저희 아주 오래 전에 한 마을에 복덕방이 있으면 거기에 모여갖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거의 사랑방 개념이에요, 진짜. 예, 돈 있는 사람과 또 이렇게 빈부 격차를 떠나서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들 장기도 두시고. 그렇죠. 뭐. 근데 보통 그렇게 만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야, 당신네 그 누구 결혼한다며? 그럼 집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노는 어떻게 할 거야? 밭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제 추정엔. 그러면서 이제 복덕방이 이렇게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름 전에는 사실 복덕방으로 저희가 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좋은 뜻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어디 가면 이제 공인중개사를 복덕방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진짜 옛날 사람 취급받더라고요. 저는 그 약간 그 시골의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네. 근데 어떤 자료인가 보니까 이광수 대표님이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광순의 복덕방 그 회사를 만들면서 뭐 거창하지만 회사지만 뭐 그냥 아직은 1인 법인이죠. 리서치 법인인데 만들면서 광순의 복덕방 회사의 모토예요. 설립 이념이라고 할까?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자. 그래서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빈부격차라든지 부의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지라든가. 정부의 역할. 그렇죠. 그래서 복지 제도가 뭐 많아져야 빈부격차가 줄 수 있다. 세금을 많이 걷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잘해서 빈부격차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정보잖아요. 정보. 근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요? 그럼요. 주식이 더 클 줄 알았는데 부동산 쪽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누구에겐 정보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일단 크게 구별되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정보가 훨씬 많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미 부자인 사람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라는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어떤 뉴스나 이걸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정보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전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거하고 특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는 거하고 무주택자들은 행동을 다르게 해요. 쉽게 말해서 뭐 요즘 같은 때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집값이 막 오르면 이제 심리에 막 쫓겨갖고 비싼 가격에 집을 사게 돼요. 대표적으로 영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한쪽에서 막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근원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보를 양산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편중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부동산 시장을 리서치하고 정보를 만드는 그 기관이나 단체들이 건설사들이 다 만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 네.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언론마저도. 네. 아니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처럼 뭐랄까 한국에서 부동산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 주체들이 네. 굉장히 뭐랄까 편중돼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익화돼 있다. 예를 들면 언론 같은데 부동산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80%에서 85%가 아, 대부분 그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좋은 분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그분들의 뭐 강연료, 수수료, 중개 수수료 뭐 다 좋아지는 사람. 그렇습니다. 뭐 투자 수익도 그럴 수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격이 막 오를 때 있고. 네. 그 우리나라 부동산 학과가 되게 많잖아요. 아, 네. 부동산 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엄청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경쟁률이 신입생. 높아지다고. 대학원생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가격이 좋아야 그래도 나 장사도 잘 되고 잘 팔리고 돈도 벌겠구나라는 게 머리로는 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전문가로서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본주의 하에서 본인의 이익에 치우쳐서 사실은 모든 의사결정이나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일단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그래서 투자를 잘하면 이런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약간 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땐 좋다, 안 좋을 땐 안 좋다. 이렇게 정론직필 하시면서 그렇죠. 말씀해 주시겠다. 그리고 저는 리서치를 할 건데요. 레포트를 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는다. 예. 말로만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잖아요. 네. 근데 정보는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어떤 걸 잘 보셔야 되냐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보의 양보다는 그걸 네. 판단을 하는 그렇죠. 능력. 예. 그래야 행동하고 연결이 돼요. 네.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뭐 투자 방송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이러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아세요.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고 뭐 네, 연준이고 막 한국의 막 이런 정책들을 쫙 읊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랍다. 한국의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보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 그렇죠. 지식 수준. 예.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많이 아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 퍼즐 조각 가지고 퍼즐을 맞출 수는 없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뭐 전 세계가 비슷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금리도 낮았고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정보의 양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뭐가 중요한지 알리는 역할. 그것을 선별하고 또 해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 알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좋은 레포트를 읽고 글을 읽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와이스트리트를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거 중요하죠. 네. 그런데 글을 또 보면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스스로 또 해석하고 또 그걸 실전에 또 적용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광순의 복덕방 자료를 어디서 보시는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뭐 홈페이지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한번 띄워 보시면 네네네. 일단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려요. 아, 그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무료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무료니까 좀 구식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돈을 안 드는. 요거는 이메일 주소예요? 네. korea.analyst@gmail.com. 예. 여기다 그냥 저한테 메일만 보내주시면 네. 제가 월 2번 레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와, 이거 최첨단인데? 한 23년 전 최첨단 방식 아닙니까, 이거? 아, 이메일. 그리고 예, 대표님이 이렇게 해갖고 리스트 해갖고 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보면은 지난번에 그 5호
자료를 보니까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자 성격으로 강하게 변할 때는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 거주 성격으로 바뀔 때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외워야 됩니까? 네. 되게 중요해요. 특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말씀하신 게 사실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속성으로부터 출발해요. 네.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어떤 자산하고 다르게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특성을. 뭐냐면 그거는 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도 할 수 있는 자산이고 투자용 자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뭐 유가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국제유가. 예. 그거는 저희가 뭐 보세요. 기름을 여기다 저장해 놓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개개인이 100만 배럴 사서 쓸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뭔가 저장 수단도 되면서 일종의 투자도 할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 더 유일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마다 기간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왔다 갔다 해요. 부동산은.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는 네.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공급자, 판매자. 그렇죠. 네, 판매자가 적어놓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건 절대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사용 가치가 주목받은 시장이 오면 쉽게 말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주 성격이라고 표현하신 게 사용 가치. 그렇죠. 네, 사용 가치일 때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데 공급자는 뭐냐면 건설사가 아니라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의 양이에요. 그리고 매물의 가격.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과 매물의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사용 가치가 주목받을 때. 네. 근데 반대로 부동산이 투자 성격이 진하게 변할 때가 있어요. 강하게. 네.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금리가 막 인하되고 유동성이 폭발하는 장에 오면 네, 부동산을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이 가격을 결정해요. 이건 어디하고 비교해 보면 좋으시냐면 주식이요. 아, 주식은 누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수요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주인데 다 비싸게 팔고 싶어요. 네. 근데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주식시장은 대부분 매수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매도자가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건 작전이에요. 매수자가 결정을 한다. 그게 투자시장의 본질이에요. 투자 시장의 본질. 투자시장은 누가 가격을 결정한다? 매수자. 매수자, 예, 수요자가. 수요자. 그리고 이런 쓰는 재화는 누가 가격을 결정한다? 공급자, 매물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지금의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뭔가 투자 우위의 시장이냐 실거주 위주의 그렇죠. 시장이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후자라고. 지금 상황은요. 지금 상황은 실사용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은 사용 가치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에요. 사용 가치. 네.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거든요. 이광수 대표님이 저희 YSTV 마지막으로 나오신 게 작년 연말쯤이었나? 딱 네. 반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살짝 질문은 드렸겠습니다만 특히 그 이후에 집값이 반등했다. 강남 지역 한 4억, 뭐 5억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네. 이거는 그럼 반등이 아닙니까? 반등이죠. 가격이 반등했죠. 일단 떨어졌다. 가격은 반등이 맞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아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시장이 부동산이 사용하는 시장이냐 투자하는 시장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가격이 반등한 게 왜 반등하냐를 물어봐야 돼요. 예. 근데 왜 가격이 반등했냐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전제를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떤 리바운드 성격의. 그렇죠. 그래서 사용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 노트북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어나. 증가하죠. 네네네. 사용하는 재화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요가 그냥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을 올렸죠. 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용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망도 가능한 겁니다. 자, 가격이 다시 올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준다. 그렇죠. 왜? 사용하는 시장이니까. 아직은 투자가 살아나는 시장이 아니라고 보시니까. 아니니까. 아니, 명백하게 증거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나요? 네. 갭 투자가 줄고 있어요. 갭 투자가 줄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 수요자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사용 가치 실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산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다시 수요는 줄 거예요. 여기서 저희 6개월 전에 오셨을 때 제 질문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고점 대비 한 30% 빠지면 그렇죠. 수요가 들어올 거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실수요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그게 상황이- 지금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지니까 수요가 붙으면서 가격이 다시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다시 수요가 줄 겁니다. 음. 이 전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로 바뀌지 않는 한 네. 이런 패턴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오르면 다시 수요가 죽고 네. 다시 떨어지면 수요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여기서? 수요자 매수자. 아니 아까 우리 네. 사용하는 시장. 거꾸로 말씀해요. 죄송합니다. 네. 외우라고 했는데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외우라니까요. 공급자. 공식이라니까. 예, 공급자. 수학 잘하는 공식을 깎아. 외워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공식 거꾸로 외웠다가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용 가치가 주목받는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자는 누구다? 공급자. 매물을 매물. 어떻게 내놓느냐. 음.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리스크가 있어서 가격을 싸게 내놓으니까 네. 수요가 붙어요. 음. 그러면서 가격 오르겠네? 그러면서 다시 가격 호가를 올려요. 집주인들이 다시 올리고 싶죠? 예, 그걸 걷어들이고 올려요. 싶죠? 올려요. 그러면 다시 수요가 줄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될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10억 하던 거 한 6억, 7억에 내놓으면 막 붙는데 네. 그럼 다시 8억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안 와. 안 와. 그래서 이 가격은 공급자, 그렇죠.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매도자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를 알 필요가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네. 그 사람들의 분석을 해야죠. 예를 들면. 저 공급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사용 가치가 주목받을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집이 투자 목적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집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이 계속 갖고 있고 싶은지 한 채 더 사고 싶은지 두 채 더 사고 싶은지 아니면 이거 빨리 팔고 싶은지 그렇죠. 조금 올랐을 때 더 팔고 싶은지 그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뭔지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나 자신을 보고 네. 하나는 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투자할 때 나 자신만 봐요. 무주택자들은 막 집 사고 싶대. 집 사고 싶다. 그거 나만 보는 거예요. 네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읽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상황이 아니니까. 개개인들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력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오래 했고 주식도 분석하고 부동산도 하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전 이게 주변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나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되게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라고요? 네,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야 잘 읽거든 세상을. 관심도 많고. 어디 갈 때도 밥 먼저 사시고. 네, 남한테 이렇게 관심 많은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한 10억 하던 집이 12억 갔다가 네. 7억까지 떨어졌다가 한 8억 반등을 했는데 지금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네, 팔려고 하려고 막 노력하죠. 그래서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은 네. 매물이 증가해요. 매물이 증가한다. 네. 쉽게 말해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매물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줄어야죠. 줄여야죠.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음. 왜일까요? 공급자들이 네. 팔고자 한다. 왜 팔고 싶을까요? 다주택자들부터 예. 다주택자들밖에 팔 수가 없어요.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집을 어떻게 팔아요? 뭐 쉽진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 네. 그게 서울은 거의 56%가 넘는단 말이에요. 집 전체 중에서- 매물 중에서 아니 전체 집 중에서 네네. 56%가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집이에요. 그렇게나 많아요. 엄청나죠. 자가 점유율이 43%, 4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집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44명.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이. 네. 내가 보유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 아.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네. 거주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세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50%가 훨씬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이렇게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왜 매물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을까요? 음흠. 오늘 제 질문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지난번에도 많았고요. 늘 그러십니다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세 주던 그러니까 즉 투자 목적으로 사갖고 있던 집들을 처분하고자 한다. 그렇죠. 아, 두 가지 이유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투자 수요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니까. 그렇죠. 집값이 그러니까 전망, 예. 가격 전망이. 전망이.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예측이 쉽지 않아요. 개개인으로 다 다르니까. 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실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자 내기도 힘들고 그러면요. 전세 가격 떨어져서. 그렇죠. 전세가 그게 핵심입니다. 대부분 집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네. 전세를 다 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갭 투자니까.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네. 실제적으로 제가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빨리 팔려고 하는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억 전세를 내줬던 거 전세 가격이 뭐 한 4억으로 빠졌는데 차라리 이거 빨리 팔아서 그냥 내주고 말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도요. 네.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압박을 안 받았어요. 왜요? 대출을 안 받았거든. 집 사는데.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순수히 자기 돈이면 버틸 수가 있죠. 그렇죠. 대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전세는 쉽게 말해서 무이자 대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2, 3억을 다시 돌려줘야 할 때 아직까지는 심지어 대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뭐 DSR 풀어줘서 집주인한테 전세 담보대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반환 용도로 대출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DSR에 묶여버리면 차입이 더 어려워지는. 근데 DSR 일시적으로 풀어줘서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죠. 예. 근데 만약 그게 풀리더라도 어쨌든 집주인들은 네. 이자를 이제 내기 시작할 거예요. 대출 네. 받아야죠. 그죠. 근데 그게 대출 받아서 돌려줬어요. 네. 그 집에 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세입자 더 다른 싸게 세입자인데 들어오는? 더 싸게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악순환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집을 갭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